일단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대동령 원장님 됐어요? 아니요, 어디 계세요? 맞다. 저기 계셨었는데. 제가 한번 갔었는데. 얼굴 잘 모르세요? 유튜브 하시니까 얼굴 아실 수 있는데. 방금 저기 계셨는데 제가 놓쳤네요. 아마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이게 발제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오늘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세요? 만나시고 저쪽에 보면은 저기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회색 옷 입고 있는 김태우 박사님. 마스크 쓰신 분이 김태우 박사님 그 옆에 김영철 교수님이신데 여기 안 나오시는데 유튜브 하시고 이 조직의 실질적인 인원이시고 김태우 박사님. 김태우 박사님 전략위원장 네, 그 옆에 분. 오늘 세미나의 일부 사회를 맡은 저기 최양석 부장.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원식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학 작성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잔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를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주신 참정 용사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십니다. 대구 수성갑 조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지역구인 장재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진주시 을 지역구 강민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지역구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울산 동구지역구 권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가 양금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방금 지금 미래통합당의 사령탑을 맡고 계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예,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김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김천시 송언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주시 갑 국회의원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까 소개. 예, 경기도 이천시 송석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미래통합당 부산 서구 동구 지역구 안병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행사를 같이 주관해 주신 대수장과 자유민주연구원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에서 오신 전 국방장관을 역임하시고 권영애 대수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전 대수장 운영위원장이신 운영위원장 겸 대불총 회장이신 이석복 장군님 모셨습니다. 대수장에서 김충배 예비역 장군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수장 김병간 예비역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수장 정인기 예비역 해군 제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오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혁 전 서울보건당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삼현 호우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환 북한연구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비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개회사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주신 내빈분들의 축사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과거의 6.25를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6.25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마자 6.25 사전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는데, 제가 당시에 남산 근처에서 살 때, 지금 남산에 올라가는 그 면도에 추록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추록이 한 대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추록의 군인들을 실어나르는 행렬이 계속 가는 걸 보고,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군이 참 3파선을 철도같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겠지, 이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27일 날 갑자기 미아리에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녁밥을 먹다 말고 그냥 튀어나와서 한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공산치하 3개월을 갔다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농촌에서 지내면서 미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면 굉장히 기뻐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당시 우리가 1950년 7월 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험천만에 빠졌던 것이 회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낙송강 전선까지 인민군이 내려가가지고 그마저 뚫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존재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다행히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우리 국군이 끝끝내 방어를 해서 겨우 그거를 교두보로 해가지고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서울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이 전쟁을 절대로 저는 잊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우리 후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꼭 회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참 세계에서 막강한 경제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세계 12기군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신생국이 경제개발과 이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우리 6.25라는 하는 것을 금방 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저절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미군이 없었고 낙동강 방어에 목숨을 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세대 풍요 속에서 자란다고 해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전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공헌을 세웠던 우리 백선엽 대장에 대한 사후의 장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공적을 따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참 엄청난 공헌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논쟁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남북 간에 있어서의 무슨 평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남북 간에 있어서의 협조를 참 이루어 나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이 협력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같은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으냐 그냥 지낸다는 것은 참 우리 국민들이 못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행사에서 70년 전에 6.25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다 마련해 주신 우리 신원식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주요 내빈 몇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을 역임하시고 4선 의원이신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 김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지역구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지났습니다. 70주년은 달리 말하면 6.25를 직접 체험한 세대가 75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국민 중에 그 체험을 직접 가진 분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복수한다. 또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진보하고 기억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은 북한의 위협은 북핵으로 조금도 제거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이나 국군의 대비 태세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서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6.25 전쟁의 의미, 역사적 교훈, 또 6.25 왜곡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우리 대수장의 권영애 공님을 비롯해서 이석복 장군님, 강신길 장군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그 의의가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국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6.25의 교훈이 점점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이때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전쟁의 참화를 일깨우고 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좋은 토론이 됐으면 하고,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신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또 참가해 주신 김용현 장군님, 또 김태우 박사님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의미 있고 유익한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내빈 명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갑 김은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신 신원식 국회의원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조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애 장관님을 비롯한 대수장 주요 간부님들, 그리고 유동열 원장님 비롯한 자유민주연구회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0주년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인데, 회고는 한마디로 우리가 해방된 지 75년, 대한민국 건국이 72년이니까요. 70주년을 회고하면 한마디로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이 5가지 단어로 대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은 70주년 만에 대한민국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자유, 보수,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우리 세력들이 그동안의 놀라운 성취에 좀 취했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취해서 하여튼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70주년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반성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70주년 만에 요즘 느끼는 소회는 6.25 전쟁의 데자뷰,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환 시계로 보면 지금이 1948년 내지 49년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48년 건국했는데 49년 5월에 주한미군 철수하고요. 50년 1월에 H-9으로 완전히 아시아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머리를 제외됐습니다.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내부의 치열한 어떤 투쟁,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아마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큰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0년 만에 미완으로 끝난 6.25 전쟁 때문에 리턴 매치를 맞이한 오늘의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각오를 할 것인가, 그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많이 해주시고 플로우에서도 많은 질문, 활발한 토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함께 준비해 주신 강신길 대수장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통당 사령관이신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미통당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이 와 주셨는데 반갑고요. 또 많이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예비역 장성단의 해병대 예비역 강신길 장군입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해산하면서 국회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유동열 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45년생으로 올해 만 75세가 되었습니다마는 6.25 한국전쟁 당일에는 6살 어린아이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충북 부강에서 충남 진ям이라는 곳에 피난 다니면서 참혹했던 6.25 전쟁의 장면들을 체험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 현장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 먼 산속에서 벌어진 인민군 잔적 속탕 작전에서 들려왔던 아군의 칼빈 소총 소리와 인민군의 따발총 소리 그리고 화염으로 뒤덮였던 서대전 역사의 불길 그리고 길가에 널브러졌던 전사자 또는 전상자들의 시체 토막들 그리고 국군 시체 수습반원들이 일본산 닛산 트럭을 대놓고 쓰레기 주워가듯 그 시체 토막들을 수거해가던 모습 참전 16개 극 일원으로 1개 대대 1271명을 파견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을 전선으로 수송하던 열차가 잠시 북악역에서 정차하여 플랫폼에서 야전 취사를 준비하던 모습을 목격하는 등등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현장의 잔영들이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전쟁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6.25 전쟁 결과 민간인 살상 100만, 군경 전사자 42만, 미군 13만 5천, 유엔군 14만 5천, 이산가족 1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항상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0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군은 단 하루라도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병가 백령 불용일지라도 불가 일일 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체결 후에 다방면에서 국방안보 분야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추적과 150마일 전선에 대처하고 있으면서 추적이 없다고 믿고 전 국방에서 긴장을 풀고 대적 경계에 방심 또는 방관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건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야 정치인들 여러분께도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남침인 6.25 전쟁을 지금도 미완성의 민족 해방 전선으로 보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백선엽 장군을 7일 바로 매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당신들의 부모님들은 일제 치해되는 다들 화성에 가서 살고 있다가 8.15 광복 후에 한국으로 귀화한 화성인 후손 출신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치에는 여야가 있으나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정치인 여러분들은 공감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은 국가 안보만큼은 헌법 제1조 1항 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의 바탕을 두고 일관되게 국가 안보를 지켜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밝히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신 호국 영령들 곁에 건강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는 시발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듣는 동안 내비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을 박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주요 내빈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후에 바로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나도 못해. 아, 예. 아, 내가 잠깐 가보려다가 바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했잖아. 아, 예. 의원님, 저 예전에 본 적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 아니, 박영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조교사. 네. 그때 사무실에 네. 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네, 네. 제가 저 이름만 이상으로 보고 강화 그래서 행사를 우리 회원들 마치고 명단만 제출하고 토론을 사무실에 시작하도록 만나고 하겠습니다. 명함 하나 이부 주셔야죠. 토론의 첫 예, 순서는 잠깐. 김현삼 정부실 권영애 전 국방장관님의 유교 전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반가워요. 그래서 다음에 예. 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저 유시장 정부 참사관님이신데, 참 유시장 없으세요. 네, 특별부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함 오늘 다 써가지고. 없어? 네. 아, 요즘 명함을 저한테 주세요. 가만 있어. 제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이거 저건 그래 그래. 생사회가 조교사 쪽에? 네, 예, 예. 네, 권영입니다. 오늘 입성하셨네요. 정말 6.25가 발발된 지 70주년이 되는 이해 6.25에 대한 회고와 반성 이런 제목으로
신원식 장군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 발표할 아주 기라성 같은 이제 여기 발표자와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할까 상당히 망설였지만은 몇 가지 제가 6.25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 현직에서 겪었던 몇 가지를 오히려 이 발표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현재까지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6.25 여기 지금 6.25 전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에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이 전쟁의 성격부터를 먼저 정리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25 한국 동란 또 6.25 한국 전쟁 또는 민족 상잔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불러오지. 과연 이 6.25 한반도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이 성격을 규제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뭐를 회고하고 뭐를 반성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 중에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러 대통령들은 분명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쩐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6.25 발발 60주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한국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긴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몇 단을 여러분들 앞에 피력하자 합니다. 첫째는 6.25 전쟁은 분명히 김일성이가 남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것은 이미 더 논란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한국전 기념관에 가면은 그 1층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195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기에 김일성이, 박헌영이 그리고 모택동이가 스탈린과 주고받은 전문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해 1950년 1월 달에 박헌영이와 김일성이가 최종적으로 남침을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스탈린이 모택동 동지하고 가서 의논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이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5월 12일 날 중국에 들어가서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이제 스탈린을 설득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48년부터 남침을 계속해서 주장한 김일성에게 스탈린은 남쪽에 미군이 있는 한은 절대 안 된다 하고 허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김일성이가 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직후에 그때부터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데모를 지금 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여기에서 2차 대전에서 구해주고 국권을 찾아주고 건국까지 시켜준 나라 그리고 많은 구호물자를 포함해서 증언했었던 이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다 하고서
철수해 간 것이 1949년 5월 30일이 미군에 철수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미군이 나갔다는 것, 미군을 나가게 만든 것은 오늘날도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군 철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것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48년, 9년 그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회고하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변수는 유일하게 핵폭탄을 미국만 갖고 있었는데 소련이 1949년 10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이제 소련도 핵무기를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핵무장을 하고 있는 미국이 겁이 나서 6.25 때 조기에 휴전협정을 서둘렀었던 중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나가면은 남침해도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50년 5월 12일, 13일 때는 미군이 이미 나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으로 하여금 마지막 결심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스탈린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탈린은 왜 그러면은 모택동 동지와 의논하라고 했느냐? 여기에 복선이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이 완전히 장개석 정권을 몰아내고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소련이 생각했습니다. 장개석 정권을 몰아내는 것까지는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가 함께 도와줬는데 문제는 소련하고 긴 국경선을 갖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강해지고 팽창되는 것은 반드시 소련 입장에 봤을 때는 환영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4,3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몽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한 4,300km 정도 되는데 몽고의 국경은 사실은 중국하고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국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몽고의 국경도 같이 중국은 소련하고 맞닿아 있는 국경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9만 킬로 이상의 국경을 갖고 있는 소련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과연 거기에서 어떤 분쟁이 없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팽창해서 커진다? 스탈린으로서는 이거 조기에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끽소리 하지 못하게끔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택동으로 하여금 너 장개석이 몰아냈다고 해서 큰소리 치지 말고 한국전에서 네가 한번 실컷 네의 전력을 소실을 시켜봐라. 그러면 너는 적어도 그 후유증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은 소련의 맞짱을 뜰 생각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스탈린으로서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택동 입장에서는 스탈린의 그와 같은 계산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어떤 놈들입니까? 모택동의 계산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중국을 석권하고 통일을 시키는데 소련의 지원이 지대했고 그때 당시에 국제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거슬러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또 소련으로부터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안보상의 지원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울거내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때 자기는 어떻게 또 계산했느냐? 중국에서 사실은 장개석 군대를 몰아낼 때 그때 많은 이제 그 무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 전체를 석권하는 것이 황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모처럼 모택동이가 중국 전체를 장개석을 몰아내고 이제 중국 전체를 석권을 했지만은 그것을 장개석 군대와 싸울 때까지 일본군과 싸울 때까지는
그 모든 56개의 소수민족들이 다 참여하고 그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으로 그리고 우수한 무력 집단을 가지고 지휘자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민족이 어디냐 하면 바로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 출신의 이 장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기억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정장군. 이 무정장군은 사실은 중국에서 있었던 독립군의 그와 같은 총사령관이었었고, 모택동이가 대장정을 할 때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됐던 사람이 이 무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력들이 만일의 경우 앞으로 모택동이가 전체를 이제 장악해 나가는데 무장까지 갖추고 그리고 우수한 군사 지도자를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앞으로 엄청나게 나에게 장애가 되겠구나. 이때 이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켜 가지고서 완전히 인종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계산이 모택동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팔로군 출신들을 주축으로 해서 북한군이 조기에 어떻게 6.25를 남침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북한 정규군의 모체가 되는 군대가 이 팔로군 출신들 5개 여단이 북한군의 주력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모두 다 사단으로 개편이 돼 가는 겁니다. 자, 우리하고 말 똑같죠? 북한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요 사이도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6.25 때 그때 남침에서 주력 부대가 된 5사단, 6사단 등등이 모두가 다 이 팔로군에서 바로 이름만 바꿔서 북한 군대가 됐었던 그 주력들이 바로 이 무정장군을 포함한 중국에서부터 지원했었던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이 참전할 때만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공군이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압록강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중국이 이제 참전을 합니다. 왜냐? 이제 바로 만약에 좀 한반도가 미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바로 우리가 국경을 이제 이와 같은 미국의 통제를 받는, 지원을 받는 우호적인 이와 같은 군대하고 맞붙게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이 그때 한국전에 참전한 부대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한미 원조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때 뚜렷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압록강까지 갔을 때 바로 중공군을 집어넣을 때 그때 중공군들이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소총도 없이 방맹이 수류탄 1개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방맹이 수류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사람이 그냥 가려면은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계산된 소위 인종 청소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 전체를 석권하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한국전에 참전한다 하는 이 결정은 모택동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은 모택동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참모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러나 모택동은 자기의 이 심중에 있는 이 계산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고 반드시 필요해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조치가 자기의 장남을 한국전에 참전시킨 겁니다. 그것이 모안영입니다. 이 모안영이는 한국전에 참전하는
한미 원조 전쟁에 참석한 인민군의 제1호 지원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한영이는 1950년 11월 25일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직책은 뭐냐면 팽덕회의 통역 겸 누구하고의 통역이냐면 소련군하고의 통역입니다. 이것을 모한영이가 담당을 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이 모한영이가 전선에서 죽자 그의 시체를 그 부인이 중국으로 송환해서 안장시켜 줄 것을 모택동에 간청했지만은 모택동에는 끝내 반대를 하고 현재 중국에 참전했었던 중공군들의 묘지에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매년 그 미망인은 그 모한영이의 묘를 참배하게 되어 있고 그때 북한에서는 사실은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그 휘빈 대접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한영이의 동상은 바로 수풍 발전소 있는 남쪽에 1960년에 그때 또 동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김일성이 너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내 귀한 아들까지 바쳤다. 우리 인민군들이 100여만 이상이 죽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한 번도 우리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중단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면 안동도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당연합군일 때는 백제까지도 도덕부를 세웠습니다. 왜냐? 중국은 우리 한반도를 볼 때 옛날부터 안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쪽에 있는 안동?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은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뒤통수를 겨누어 있는 망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망치가 있으면 피할 수도 있는데 뒤통수에 때리고 겨누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때릴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배달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나라, 양제, 당나라, 태종 모두 다 전체를 중국 전체를 석권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고구려였었고 고려였었고 그 다음에 이시조선 때는 병자호란 등등이었었습니다. 이걸 놓고 보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이 한반도를 안정되지 않고는 우리가 편안할 수 없다 한 것 때문에 안동이라고 붙인 겁니다. 또 하나의 안자를 붙인 곳이 있습니다. 그건 베트남입니다. 안남입니다. 우리가 흔히 쌀을 먹을 때 알람미 그러죠. 그게 뭐냐면 안남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남이냐 하면은 중국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 번도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예스를 해보지 않은 나라가 이 한반도하고 베트남이었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세미나 일정이 좀 정해져 오케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말씀을 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그와 같은 야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아까 똑같이 신원식 장군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끝으로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만일의 경우 내가 돌아서거든 나를 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자까지를 쓴 백선엽 장군, 한반도를 지켜준 그 영웅에게 그래 몇 평도 안 되는 국립묘지에 털을 못 주겠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뭐를 지금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발표와 토론과 또 여기서 새로운 어떤 6.25 전쟁은 분명히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3차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막았다 하는 것이 저의 6.25에 대한 개념이고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
오늘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및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에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부 토론은 송대선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대선 박사님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시고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정책연구재단인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송대선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음 열려서 첫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이런 참 대단히 우리 역사에서 특히 현재 흘러가는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주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은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적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싸우는 이 전장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6.25 사변 때 그때 우리의 적은 하드 애니미라고 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막 38선을 넘어오는 적, 이것은 순수하게 눈에 보이고 하는 이런 적을 하드 애니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부 요직을 차지해가 있고 곳곳에 이곳에도 와가지고 있고 전혀 이거 보이지 않는 이걸 소프트 애니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해고와 반성할 때 이 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70년 동안에 변해 있다. 그 다음에 전장도 옛날 6.25 사변 때는 낙동강 전선이 어디에 있고 38선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런 참 물리적인 것이 보이지만 지금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막 그런 차원에서 전장의 성격도 역시 많이 바뀌어져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주제 발표에서 많이 논의되면서 어떤 적의 변화라든가 어떤 전장의 변화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을 할 저희 나름대로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갖다가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전에 저는 각자 개인이 소개하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김태우 박사님 제1주제 발표합니다. 우리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시빌리안 민간인으로 해서 전략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 출범서부터 많은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면서 세계적인 핵박사지요. 우리 김태우 박사님 오늘 6.25 전쟁 70주년에 본 한국 안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유동열 원장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어려운데 한결같이 참 이 젊은 분으로서 지금까지 쭉 그 열정을 가지고 자유민주 수호에 하면서 자유민주 연구원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면서 아직도 발로하는 6.25 전쟁의 왜곡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를 드리면 김용현 장군님 전 합참작전본부장, 실제 전쟁을 어떻게 하고 제일 실무적인 경험도 많고 지금 예비역 중장 출신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강규형 교수님, 지금 맹지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강규형 교수님 하면 KBS 연관되고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막 헌신 투쟁하고 그런 분입니다. 자,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두 분, 토론자 두 분,
지금 저는 이 사회를 하면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준다고 맹발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지를 하는데 발표자 사회자분들은 잘 들으시고, 발표자는 원래 30분 했는데 25분씩 드리겠습니다. 25분 내로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는 원래 한 15분 정도 일했는데 10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방청석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못다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방청석에 서로 Q&A 하면서 한 30분 정도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 시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제1 발표자로서 김태우 박사님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송 박사님, 중간에 발제하고 토론 중간에 있는 그 영상 시청을 제일 뒤로 연결해서. 예, 그래서 영상 참전 용사 회복하는 7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일 뒤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 15분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이걸 좀 생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급한 일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수장 전략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안보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제가 네 가지를 우선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칙과 정론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압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는요. 첫째는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노병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동맹을 기억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 앞서 말씀이 있었죠. 저 수치는 전사자, 부상자 수치는 소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한국군과 미군, 유엔군 막대한 인명피해를 보고 지금 동작동에 잠들어 있는 저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게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억은 노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생존에 계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까맣게 까먹고 배신 때리는 소위 배은망덕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백선엽 장군 보이시죠? 유병년 장군 보이시죠? 세 번째 공정식 해병사령관님.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박정희 장군님이죠. 밑에 김신 장군, 최명식 장군. 저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유병년 장군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정식 사령관은 지난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참전 용사로서 많은 스토리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저 유병년 장군, 저분이 회고록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한미연합사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동맹의 핵심체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전작권 체제를 허물려고 하느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분이고, 저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연합사 창설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정식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시고 6.25 참전용사로서 많은 전투의 화신이었습니다. 청룡무대를 만들어서 파병도 주도를 하셨고요. 네 번째 박정희 장군, 저분 스토리 아시죠? 1973년에 저분이 사단장으로 계실 때, 백골부대 사단장으로 계실 때 북한이 총격으로 도박을 했을 때
저분은 적각 박격포로 반격을 했습니다. 정말 원점, 도발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잉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저분을 군복을 벗겼지만 저분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그런 정신입니다. 김신 장군, 공군 전투기, 그 무스탕 전투기를 타고 참전했던 거예요. 나중에 공군 참모총장까지 하셨죠. 김구 선생의 아들 아니십니까? 최명신 장군, 저 위에 본 저 사진 보시면 육군총장 최명신, 저 묘역이 옆에 보십시오. 이병 병장, 병사들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병사들 묘역에 묻히겠노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6.25 70주년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동맹이지요. 말할 것도 없죠. 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오늘 있지 않습니다. 저 한미 동맹 때문에 공산 통일을 막았고, 제가 백선임 장군 말씀을 안 하고 지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예. 저 동맹이 공산 통일을 막아주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토대, 안보방패라고 하는 토대를 제공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으로 역할을 해주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수출 시장을 개척했고 우리가 어떻게 선진 기술을 받아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까? 미국 사람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팩트, 역사적인 팩트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도발, 수없는 도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희생된 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날이 바로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직시를 하라.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두 가지 뭘 직시해야 하느냐? 당면한 위협과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 두 가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보에 대한 자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다. 당면 위협은요, 북한으로부터 오는 당면 위협이 가장 직접적이고 그 중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당면 위협임에 틀림이 없지만 중국도 이미 당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 장관님 중국 말씀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지금 서해바다를 자기들 내해로 만들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유린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알기를 정말 저 밑에 똘마니 국가로 생각하고 군기를 잡고 있고 중국의 위협은 이미 당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위협, 핵기업, 기타 도발 위협, 핵을 강압수단으로 사용해서 재래 도발을 하고 재래 도발에 대한 그 현상을 그대로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오만 가지 현상 당면 위협이 있지만 중국 기업도 당면 위협이다. 이거 직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밑으로 이 미래 위협.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개 나라가 구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해서 소위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세력, 자유민주 진영에 대항하는 이 신냉전 구도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이 세 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 모두 다 핵보유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고 또 우리 정부의 잘못된 인식으로 안보 역량을 줄여서는 안 될 시기에 지금 줄이고 있고 한미동맹은 나빠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정책을 크게 변질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동북아의 안보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곧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면 위협입니다. 일본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반기를 들고 반의를 해야 애국자인 양, 민족주의자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괘씸하다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적극으로 내몰면 대한민국 국방할 수 있습니까? 북한 상대하고 저 팽창하는 중국 상대하고 북한 편드는 러시아 상대하고 거기다 일본까지 적극으로 몰고 우리가 안보 꾸려 나갈 수 있습니까? 참 저런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안보 미래 안보가 위험해진다. 동맹 미국
미국이 지금 동맹 정책이 크게 변질되고 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래 위협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단언합니다만은 우리 자식 세대에 가면요, 직면한 가장 최대의 위협은 과연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저 무자비한 평창주의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아마 최대의 안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중국하고 맞짱을 뜨자 이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급적 중국과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따끔한 신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당면 위협,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당면 위협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고 다루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저 도표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도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에게 사용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얼빠진 사람들한테 이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수세적인 것도 있고 공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 체제에 개입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공작 못하게 막는 방패막이다, 이건 수세적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건 다 공세적인 겁니다. 공세적, 수세적이 섞여 있습니다.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해 놓은 이유입니다. 자, 이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법입니다. 북한이 지금도 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계속 믿고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나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2013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의 핵 보유법입니다. 저 법을 제가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 중에서 법 조문 제 5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5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거 생략하고 5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 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 얘기를 제가 똑같이 의미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인 미국과 야합하여 남한이, 대한민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침략하는 공격 행위에 가담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북한이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핵 사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저희들 전문가들은 북한판 NPR이라고 부릅니다. 북한판 핵퇴시의 검토서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상황을 잘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위협 부분에 가서 제가 중국이 현재 위협이고 미래 위협인데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느냐, 그림 하나씩 보실까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 항공기들이 대한민국 방공 식별구역을 유린하고, 그 밑에 보면 중국의 불법법, 중국 정부는 저 불법 어민들을요 해상민병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힘을 팽창시키는 손발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서해 바다는 중국 내해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드 보복, 이 소위 코리아 배싱 아닙니까? 한국 때리기 아닙니까? 한국을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있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저 미세먼지,
중국에서부터 미신먼지가 저렇게 많이 날아오는데 단 한 번 대한민국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일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은 원전을 짓고 있는데 저 원전에서 만약 사고가 터져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다면 전부 동쪽으로 다 나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입도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있죠. 한중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까? 예? 오른 왼쪽 맨 위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 태세를 상당히 잘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중국 전체의 군사 지도를 5대 전구로 개편을 했고 시진핑 시대에 저렇게 한 겁니다. 저중에서 북부 전구는요 한반도를 대적하기 위한 전구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북부 전구가요 만주 지역과 산동 반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바다로 이격된 지역을 같은 북부 전구로 한 지위 체제하는 거라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입체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갖춘 겁니다. 이 지역에 세계 집단군이 있고 핵무기들이 있고 미사일들이 있고 10개 이상의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고 6.25 전쟁 70주년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국 전쟁 70주년에서 본 한국 안보를 정리를 한번 보면 우리의 일방적 대북 유화, 저는 대북 강경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안보를 전공한다고 해서 북한하고 무조건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일방적인 대북 유화는 곤란하다. 북한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 잃은 한중 관계, 중국, 이게 뭐 중국한테 그냥 납죽 엎드리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 미래 위협, 중국으로부터 미래 위협 대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맹, 반동맹, 그 다음에 맹목적인 반일, 이거 해가지고는 앞으로 번영 생존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은 5가지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안보 위기에 빠져 있고, 외교 위기에 빠져 있고, 동맹 파탄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마지막 장으로 이 부분은요, 작년 7월 23일 날 독도상공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단적으로 그려본 건데요. 우리의 안보 외교 동맹이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한눈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7월 23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출격하니까요, 일본 공군기가 출격했어요. 영공을 침범당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을 이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일본을 이렇게 적대시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막 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한테 위험하지 않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고 평시에 약 20만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이 동맹국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외교, 안보, 동맹 다 무너진 상태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원칙과 정론을 지켜달라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원칙 하나하나를 놓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론 3가지는 이 정부가 지켜달라. 이 정부가 지키지 못하면 야당이 지키게 해달라, 만들어달라. 야당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야당도 손들어라.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야당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키고 안 지키면 야당이 지키게 만들고 야당이 그렇게 못할 것이면 야당도 손들으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의 정론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북한하고 화해협력 노력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확고한 안보는 반드시 병행 동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감히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군사 억제 기본 정론은요. 북한 군사적으로 북한을 억제해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군사 억제 그 핵심은요. 파워 투 허트입니다. 상대를 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면 나도 너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복 응징 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은 억제가 아닙니다. 이런 억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세 번째 군비 통제의 정론이 뭐냐? 상대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군비 통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게 군비 통제의 정론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야당이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우리 신원식 장군님 야당 안에 들어가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가시는 것을 보면 장재원 의원님 이런 분도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북진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 안에서 야당이 중도 정당으로 허물어지고 자유우파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보수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허물허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 안에 있는 낙동강 전선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잘 지켰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한 5분 더 빨리 끝내면서 지금 파일 상태가 안 좋아서 파일을 닫고 다시 파일을 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발표하는데 자꾸 끼어서 뭐 주절주절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한마디 안 하고